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출석할 거라던 전망을 깨고 헌재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권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2명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 측에 제출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증거 채택을 요청한 것은 탄핵소추위 측이었습니다. 녹취 내용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막판 카드로 꺼내든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는 청와대와 최순실 씨 등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29개의 고영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추가로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최근 일부 단체 등이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해 퍼뜨리는 건데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민둥산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퍼낸 모래를 쌓아놓은 곳입니다. 모래가 팔리지 않아 매년 관리비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최근 이곳 적치장의 사용 기한을 장기간 연장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수사는 그동안의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압박 카드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재청구 결과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로 불리우는 29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번 사건 프레임을 바꿀 내용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녹취를 증거로 신청한 것은 바로 반대편인 국회 소추위원단이었습니다. 내용을 입수해서 분석해보니까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집중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 청구한 것의 주된 혐의는 뭡니까? 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1차로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이용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오늘 영장엔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로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린 것처럼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이 삼성물산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이 1,000만 주였던 매각량을 500만 주로 줄인 부분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예, 오늘 횡령 액수가 크게 늘고 범죄 행위도 그 혐의도 국외 재산 도피 및 범죄 수익 은닉, 이렇게 새로운 죄명이 추가됐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은 그동안 알려졌던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그리고 이 두 재단 출연금 등이 기본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돈, 이 지원금을 해외 재산 도피, 국외 재산 도피라고 봤는데요. 또 정유라 씨의 말들을 삼성이 사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해당 말을 팔고 또 다른 말을 돌려서 사줄 때 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 계약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봤습니다. 횡령한 돈을 또 다른 계약을 통해 이동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횡령한 돈을 이동했기 때문에 은닉이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삼성전자 돈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 부분을 특검은 우선 횡령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돈이 해외, 그러니까 독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국외 재산 도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외로 빠져나간 돈, 이 돈이 또 범죄 수익이라는 건데요. 이걸 다시
허위 계약을 통해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은닉했다는 겁니다. 예.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쪼개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는 그럼 언제 있게 되는지 혹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1차 영장실질 심사와는 담당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 자정을 훌쩍 넘겨서 새벽 5시가 다 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간이 돼서야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영장실질 심사는 금요일 새벽에나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예. 다른 임원,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도 지금 구체적인 혐의가 뭡니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던데. 예, 박상진 사장의 혐의 역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입니다. 특히 박 사장은 정유라 씨 지원의 실질적인 실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내면서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서 독일까지 넘어가서 최 씨 지원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논의했던 인물입니다. 예. 자, 이번 영장은 뭐 아무튼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만일에 발부가 된다면. 그래서 특검은 상당 부분 여기에 좀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그동안에 상당 부분을 증거로서 더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 특검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 진술 모두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번에 이 부회장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은 쪽, 그러니까 뇌물을 준 공여자는 이 부회장으로 지목이 되고 이 수수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죄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과정, 이것 역시 특검이 부족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 이제 2주 정도 1차 수사 기한이 남은 특검팀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 다시 기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삼성에 대한 그 뇌물죄에 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탄핵 사유와 한꺼번에 묻혀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 채택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중에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 새로 채택한 증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납득할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왜 또다시 나오지 않았느냐고 증인 신청을 한 대통령 측을 추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안전비서관이 오늘 오전 갑자기 못 나온다고 알려왔다고 답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곧바로 증인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직권으로 증인 취소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고영태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과 언론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증인 중 한 명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은 결국 3차례의 불출석과 잠적 등을 거듭한 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사유를 직접 밝히지도 않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20여 년간 박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수행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김영재 성형병원 원장 등 비선들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열쇠로 꼽힙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선 윤 전 추행정관이 참사 당일 오전
안전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향한 것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비서관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그동안 헌재 증인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까지 나섰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안전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안전비서관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안전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영태 파일과 관련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대통령 측이 먼저 꺼내들었지만 증거 채택을 요청한 것은 그 반대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측은 녹음 파일을 재판장에서 다 같이 듣자면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연작전으로 분석됩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 측이 제출한 이른바 고영태 파일의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주 고영태 파일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 측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먼저 증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녹음 파일 2천여 개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틀고 다 같이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틀어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 파일을 공개 검증하자는 대통령 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2천여 건 가운데 중국 음식을 주문한 것 등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다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녹음 파일이 다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BC 윤서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국회 측의 요구에 오늘까지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대리인들이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를 막판까지 시간 끌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힐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기일에서 상의해보겠다는 말을 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출석 여부 및 출석할 경우에 신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표명해달라고 저희들이 준비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지연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 기간 연장 결정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만큼 출석 일정을 미리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뒤늦게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변론 기일을 추가로 요청하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춰질 경우 심판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무더기 증인 신청과 불출석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재신청.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거의 매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죠. 실제로 재판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지금 무더기로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은 약 6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약 20명 정도만 채택이 됐는데요. 예. 그만큼 필요 없는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신청한 증인들의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대통령 측은 60여 명을 신청을 했고 10명이 조금 넘게 재판에 나온 겁니다. 안 나오면 또 부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3번씩이나. 네, 맞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증인 철회가 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오늘 출석할 경우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게 소추위원 측의 설명인데요. 때문에 애초에 나올 의지가 없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반복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겠다고 담보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증인 8명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증인이 모두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안봉근 전 비서관까지 3명이 안 나왔고요. 내일 모레 예정된 변론에도 4명의 증인이 채택돼 있는데 이 중 3명은 아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아직 증인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재판 시간을 뺏기는 건 당연지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증인 신청을 또 재신청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기자와 또 고영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을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신청을 했다가 재판부에서 기각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소추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 대로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맞다면 일정 부분 성공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무더기 증인 신청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달력을 지금 보시면요. 이 3차 기일까지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는데요.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상 10일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흘려보낸 겁니다. 특히 3차 변론 기일에는 최순실 씨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오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안봉근 전 수석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일과 19일에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요. 최소한 하루 재판일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셈입니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되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쪽은 심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그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가 조속하게 탄핵 결과를 내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서 일종의 프레임이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을 넘길 경우에 왜곡된 결론이 우려된다고 한 걸 두고도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박 소장은 그러니까 전 소장이 되겠습니다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걸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상 공정 불공정을 따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판인이 7명으로 줄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대리인단의 이제 지연 전략의 논리로 보이는데요. 빠른 심판은 인용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자, 헌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미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향후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낙마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따뜻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심판장에서 태극기를 꺼내들어서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위들은 결국 집회에 나오는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전 재판관이 이날 심판정에 나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 의혹을 반박하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행위는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과오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는 발언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대심판정 밖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 들어온 일부 방청객을 향해 든 겁니다.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고영태 녹취는 애초에 대통령 측 요청으로 헌재로 자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먼저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녹취 곳곳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그들을 보좌한 측근들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화가 빼곡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정개입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을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주도했던 정황을 담은 대화를 임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엔 지난해 3월 17일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고영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보좌관은 고 씨에게 정부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에 대한 문체부 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최 보좌관은 벨은 사업을 좋아서가 아니라 위에서 찍어서 회장이 일 도와주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재단은 사실 회장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벨은 김종 문체부 차관을, 회장은 최순실 씨를 말합니다. 김종 전 차관에게 문체부 기밀 문건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을 통해 재단 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재단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또 최 보좌관은 고 씨에게 경제수석도 벨이 안 도와준다는 걸 아는 거라며 수석실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모양새가 나쁘진 않다. 경제수석이 조정하면 청와대에서 내려온 거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두 재단이 정경련 주도로 만들어져 운영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단 관련 사안을 청와대가 직접 조정하며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고영태 녹취록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을 내리찍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프로세스, 즉 과정은 고영태 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최 씨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영태 WK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삼성 문제 때문에 이 실장이 얘기할 게 있다고 연락 달라고 했어요라고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고영태 이사는 내가 삼성을 어떻게 상대해라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소장님에게 얘기하자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소장은 최순실 씨입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찍으면 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라며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이런 김 대표의 말에 알아서 찍으라 그래 난 못 찍는다고 말합니다. 최 씨에게 알아서 연락해 부탁하란 얘기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김수현 대표와 유상영 WK 부장이 나눈 대화에서도 고영태 씨가 최 씨의 영향력 아래에서 꼼짝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고영태 녹취에는 최순실 씨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대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JTBC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버이연합처럼 재벌기업과 전경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한 정황입니다. 결국 최 씨와 측근들이 두 재단의 불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김수현 전 고원기획대표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가 소장님이라고 지칭하며 최순실 씨와 함께 있는지 묻자 박 과장은 회장님은 안 계신데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기사를 좀 뽑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에게 어버이연합이 무엇이고 전경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엔 JTBC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의혹을 연속 보도할 때였습니다. 특히 4월 26일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순실 씨도 관련 기사를 챙겨보며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역시 어버이연합처럼 전경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 씨 측이 두 재단 모금의 불법성 여부를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입을 놀렸으니까 그렇다며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이 문제라고 말했고 박 과장도 이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 씨는 이 대화에서 고영태 씨가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 이른바 고영태 녹취의 실체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좀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00여 개의 파일은 고영태 씨가 직접 녹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녹음한 건지 간단하게 우선 좀 다시 짚고 가죠. 네, 최순실 씨가 김 실장이라고 불렀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던 파일인데요. 명목상 대표이긴 하지만 고영태 씨로부터 반말 지시를 받으면서 서류 작업 등을 하던 그 실무자급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 귀에도 이미 이제 고영태 녹취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고 씨가 국정 개입 사건 등을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취에서 고 씨의 목소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고 씨가 등장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로 전해집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 씨가 이 자동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안부 전화, 또 영어회화, 강습 등 이 사적인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업무상 대화로는 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또 유상영 노승일 부장이나 전직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 씨, 그리고 뚜렷한 직업은 알 수 없지만 이들과 함께 자주 협의를 했던 이모 씨가 고영태 씨와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제시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다 보면요, 뭐 나눠 먹자, 빼먹자, 빵 터트리자와 같은 이런 속된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 이들은 이 SK 등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면서 최순실 씨 회사에 무리한 투자 요구를 했던 그 실무자들인데요. 예. 박 대통령 측 그 주장은 이권을 빼먹으려던 그 주체 자체가 고영태 측근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극의 주범이 고 씨다 이런 주장인데 녹취를 보면 그런 주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게 그 이권의 수혜가 집중되도록 사업 자체가 설계가 됐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예. 녹취에 등장하는 대화를 단적인 예를 어제 좀 전해드렸습니다. 고영태는 정황을 잘 모르고 회장님의 푸시에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것 같다.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고 씨의 영향력, 실제로 그 고 씨 주도의 사기극이었다면 왜 실무자들의 입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는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의 지시가 고영태 씨를 거쳐서 내려오고 실무자들끼리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 했는지 고민한 정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대화에는요, 차은택 씨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등장을 합니다. 예. 고영태 씨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이권을 차지하는지 비교하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유상영 부장은 이 차은택이 해먹은 것들, 빌딩 사고한 것, 또 자기 업체들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김종 포지션에 들어가 있었으면 엄청났겠지. 차라리 차은택이 나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영태 포지션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은 이름 때문에 벨이라는 별명이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모양이군요. 예. 자, 이들이 민간인인 최 씨의 지시를 열심히 따랐던 것은 역시 이제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이 29개 녹취록 가운데 일부가 좀 더 공개가 됐었는데요. 예. 친하니까 너 그냥 비서해라고 헬스장 트레이너를 비서에 꽂아놨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보겠어. 그래서 소장이 다 봤단 말이야. 이 말은 윤 전 추행정관 등 이 최순실 씨의 트레이너들이 청와대에 입성한 배경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설명을 한 대목이고요. 예. 또 박헌영 씨는 이 최순실 씨와의 회의가 잡힌 이유에 대해서 태권도 애들 그거 시범단 그거 VIP에게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최 씨의 국정 개입 그리고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정황들은 이 밖에도 많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였는데 이 부회장은 물론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나와 있죠. 이 부회장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하루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받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바로 당일 저녁에, 아주 밤도 아니고 초저녁에 지금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우선 새로 들어간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앞서 지난달 맨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됐던 뇌물공여 그리고 특경법상의 횡령 혐의는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이걸 독일로 빼돌린 부분에 대해 이 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른바 말세탁으로 불리는 정유라 씨에 대한 우회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요,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이 부회장의 횡령 액수를 특검은 97억 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서는 횡령액이 모두 29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자, 액수가 지금 200억 원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은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냈던 출연금, 이 부분을 횡령 액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억 원대의 출연금, 이걸 전부 뇌물로만 판단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뇌물의 대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강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고 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건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회사 돈을 재단에 갖다 낸 건, 재단에 출연한 건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예.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규제법 위반, 요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주죠. 예, 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걸 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건데요.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냈던 돈, 이걸 바로 재산 국외 도피라고 본 겁니다. 또 앞서 이른바 말세탁 관련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말세탁을 위해서 원래 정유라 씨가 타던 말 2피를 팔고 다른 말을 새로 사줬다. 그런데 이 말을 사는 금액을 위장 계약을 통해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말을 팔았다는데 이 구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특검은 의심을 해왔고요. 예.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 자, 다른 임원,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맨 앞에 전해드릴 때 잠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우선 지난번처럼 한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영장실질심사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첫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모레인 목요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판사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기각했던 판사는 다른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1차 영장실질심사는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새벽을 넘어서 통상의 경우보다는 당시에도 다소 늦게 결정이 나왔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보통 자정을 넘기거나 자정 즈음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새벽 5시가 다 돼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4시 50분쯤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것으로 보이겠죠,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 이번엔 어디서 또 기다리게 될지, 그건 뭐 그 당일 가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일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번처럼 특검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금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릴지 그 여부 역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앞서 특검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했던 피의자들이 전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이 부회장은 한 차례 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걸로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김정일의 장남이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큰 형, 이복 형이죠.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죠.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서
정보당국이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보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당국이 확인 중인데요.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45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으로부터 팔꿈치에 침 공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사건을 보안 속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국가정보원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원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김정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국회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부인하지 않고 확인 중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정보위를 소집해 국정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 은신해 왔습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해 신변 위협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 자, 예. 박성태 기자, 계속된 속보는 2부에서 혹시 더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주간 이 부회장이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집중해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소식은 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된 속보입니다. 앞서 첫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 주목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 과정도 모두 들여다본 건데요. 특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마다 청와대가 도움을 준 정황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뇌물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특검은 지난 3주간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땐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도와준 부분만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합병을 포함해 순환출자 규제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인 과정,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 등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의 전반을 수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를 줄이도록 공정위를 압박한 과정을 관계자 진술과 메모 등을 통해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지주사, 승마, 빙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황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중대 현안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정황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검은 동시에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면 조사 협의에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된 협의를 오늘 재개했습니다. 일정과 장소, 방법 등을 논의 중입니다. 당초 9일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번 협의 때도 일시와 장소 공개 여부는 물론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겠다고 하는 등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던 특검은 이번에는 원칙을 강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측이 비공개나 피조사자 신분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경우 결론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보름여 남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일정을 잡지 못하면 결국 대면 조사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는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앞둔 K스포츠 재단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대응 문건까지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통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검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건 안종범 전 수석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그동안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며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사 이후 정 전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자 안 전 수석이 고맙고 고생했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는 같은 달 안 전 수석 측으로부터 검찰 조사와 관련한 2장짜리 대응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진을 청와대가 아닌 전경련이 추천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안 전 수석과의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불태우고 이메일도 삭제하라는 지시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이사는 안 전 수석과 청와대의 압박을 느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친박단체들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면서 이를 징계해달라고 방송심의위원회 건물을 무단 점거해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방심위의 양대 노조가 징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발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무단 점거를 철회한 바가 있죠.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PD연합회는 오늘 검찰과 특검에서 이미 사실로 확정된 태블릿 PC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가짜뉴스의 압력에 굴복해서 민심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친박 단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징계하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물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3일 방심위 양대 노조는 성명을 내 이들이 심의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과 특검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내일 오후 방송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특검에서 이미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확인한 사실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지상파 PD들이 중심을 이룬 한국PD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 방심위가 심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촛불 민심을 교란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심위가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심의에 나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 요청이 들어온 민원은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00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제6차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석 달여 만인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일당의 탄핵 저지 시도와 민의를 거역하는 관제 어영 단체들의 추태에 맞서 2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성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이 되는 날이자 17차 촛불 집회가 예정된 이날 최대한 많은 인파가 모여 빠른 탄핵 소추안 인용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25일까지는 교수, 학생, 지역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주변과 서울 도심에 현수막을 걸어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투쟁본부 집회는 25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참가단체들은 이어 진행되는 촛불 집회에 합류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노동법 개정안과 국정교과서 폐지, 쌀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열린 첫 민중총궐기에서는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고 누군가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를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가짜뉴스는 다가온 대선에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가짜뉴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부친 묘소를 참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퇴주잔을 바로 마시는 영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재래 부분을 잘라낸 가짜 뉴스였습니다. 반 전 총장 이후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의 주요 표적입니다. 최근 건 문 전 대표가 특전사 행정 담당 사병이어서 특전사 출신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부상관들과 같은 훈련을 받았고 이를 증명하겠다는 군대 동기들까지 나오면서 가짜 뉴스로 판명됐습니다. 대선 주자뿐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드문 비박계 잔류파 강석호 의원은 최근 탄핵 기각 집회를 열기로 했다는 뉴스 때문에 항의를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였지만 한 언론사의 인터넷 주소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교묘함 때문에 대선 캠프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페이크 뉴스가 제작돼서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우려가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가짜뉴스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성 루머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경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어제 자신과 고영태 씨를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일베 회원 1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고영태와 다정다감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를 중심으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고영태 씨에 관한 게시물입니다. 일베 회원들은 손 의원과 고 씨가 지나치게 다정하다며 손 의원이 고 씨의 배후 세력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등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손 의원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근거 없는 악성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11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의원실 보좌관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악마 같은 마타도어와 인격을 말살하는 글 가운데 법적 검토를 마친 것만 선발해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일베 회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이번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 일반 시민들도 당원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주자들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문단에는 DJ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장차관을 지낸 인사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규모 자문단으로 대세론을 과시한 겁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로 만들 새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입니다. 문 전 대표는 오후에는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 기반인 충청 민심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금융산업노조를 방문했습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앞두고 조직이 큰 노동계와 접촉을 늘리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지양하자며 안희정식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투쟁만 가지고는 주도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여의도의 정치만 가지고는 주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과 부패 정치권의 유착을 끊고 노동자 중심의 정권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선명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에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사드 조기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책을 강구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사드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사드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요격체제가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유용합니다. 사드의 속도가 마하 8 정도로 북한 신형 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미사일이 정면에서 날아올 때는 요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 조기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사드의 정면으로 날아오는 것은 이론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조금이라도 각이 벗어나고 자기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수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그 가정하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수도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데 성주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루겠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밝혔습니다. 군사력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추가 중대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North Korea is a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첫 조치는 북한 등 불량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군은 지난주 의회에서 한반도 전쟁을 뜻하는 코리아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would be able to execute a Korea scenario, but we would have to draw from other commitments in the world to make it a timeline required. 국방 예산 증액도 요구했습니다. 전쟁 발발 지역에 전투 병력을 보내는 수륙 양용함, 그레이 이글 공격 드론, 해군 주력 F-18 호넷 등 육해공이 망라됐습니다. 우리 돈 34조 원 이상으로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의 90%에 육박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대북 중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을 선언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박한다는 무력 카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구제역 확진 농가가 더 늘었습니다. 충북 보은 농가 3곳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국에 모두 9곳입니다. 이동 금지나 가축시장 폐쇄 같은 조치가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불똥은 축산 농가에서 다른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충북 보은에서 접수된 3건의 구제역 의심 신고는 오늘 모두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두 처음 발생한 농장에서 반경 3km 안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당국이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3km 방역대는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전북, 경기도에서 기르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반출 금지 기간을 오늘 자정에서 19일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전국 가축시장 86곳도 18일까지 잠정 폐쇄했는데 송아지 출하 시기를 놓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 도축장은 다른 지역 차량들이 오길 꺼리면서 물량이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농민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자 불똥이 서비스업에도 튀고 있습니다. 같이 한 8개 있었는데 질질이 있었는데 같이 모임을 자체를 못해요. 구제역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인데 아직도 확진 농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강도 높은 방역 조치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2년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항공기들을 줄이겠다고 정부와 자율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전히 20년이 지난 항공기 18대가 운항 중이었습니다. 부쩍 잦아진 국적 항공기의 안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륙 시간이 4시간이나 늦어져 발만 동동 구르는 승객들. 기체에 이상이 생기면 연착도 문제지만 승객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일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 여객기는 22년 차 항공기였습니다. 업계에선 통상 20년이 지난 항공기는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적 항공사 2곳은 2015년 20년 이상 된 항공기들을 줄이겠다고 국토부와 자율협약을 맺었는데 아직도 18대가 운항 중입니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노후 항공기 10대를 줄인 반면
아시아나는 한 대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9년 더 운항해 29년 차가 돼야 폐기될 예정인 항공기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들은 교체에 비용이 많이 들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노후 항공기 교체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두 항공사 여객기가 고장 등으로 출발이 지연된 건수는 각각 연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235m의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댐의 범람 위기로 주민 약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폭우로 배수로가 파손된 겁니다. 댐이 무너질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폭포로 변한 거대한 물길이 쏟아져 내립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오로빌 댐입니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배수로가 크게 파손됐고 비상 방수로마저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민 19만 명 이상이 대피 행렬에 나서면서 주변 도로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We are dealing with Mother Nature and a very dynamic situation that is ongoing and moving. So we're dealing with some soil erosion that is taking place on the emergency spillway. 주 당국은 헬리콥터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파손 범위가 넓어진 배수로 구멍을 메우며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2, 3일 안에 배수로 긴급 보수 조치에 성과가 없을 경우 붕괴 등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CNN 등은 2005년 지역 환경단체가 배수로 콘크리트 보강 공사를 건의했으나 주 당국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얼마 전 4대강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대형 보해 수문 개방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당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알로 불렸던 모래가 세금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1차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살얼음이연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입니다. 강변을 따라 풀이 무성한 언덕이 솟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온통 모래와 이렇게 자갈밭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제 주먹보다 큰 돌덩이도 제법 보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초록색 그물망도 쳐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모래 언덕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년부터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입니다. 모래 더미의 규모와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위로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발길이 끊긴 곳곳에 각종 풀들이 웃자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왔더니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검은 천을 씌운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그 옆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주변 일대가 마치 거대한 분지를 연상케 하는데요. 4대강에서 퍼올린 모래를 쌓아놓은 겁니다.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는 3,500만 세제곱미터, 축구장 224개 면적에 달하는 농지가 모래 언덕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준설토를 팔아 순이익만 1,800억 원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모래는 전체 준설토의 35%에 불과합니다. 매년 임대료와 사업 비용으로 세금만 6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곳 모래 적치장은 마치 작은 야산 여러 개가 모여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곳에 쌓인 모래는 지금까지 단 한 톨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쌓인 모래 언덕으로 피해를 호소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요 흘러내려요. 흘러내려갖고 여기 이제 배수를 판 거를 다 덮는단 말이에요.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래요? 비가 들어오면 1년 동안 농사 못 짓는데. 대형 트럭이 오갈 때마다 생기는 소음과 진동에 인근 한우 농가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모래와 자갈을 판매하는 적치장 입구엔 경적을 울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소가 한 5마리 죽었어요. 크락션도 울리고 덤차 문 뒤에 꽝꽝 이렇게 하고 흙터느라고 소들이 놀래갖고 새끼도 떨어지고 임신도 안 되고.
여주시는 최근 적치장 10곳의 사용 기한을 최대 203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준설토가 다 팔리기까지 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본 겁니다. 현재 적치장이 일반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20년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소요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36년까지로 연장 계약을 한 거거든요. 지자체 결정에 불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통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수십 년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다 팔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재를 적치한 곳을 20년 동안 연장했다는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거든요. 4대강에서 퍼올린 모래는 처치 곤란으로 세금 낭비와 각종 주민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순이익 1,800억 원을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는 오매불망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벌거숭이 모래산으로 전락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가 워낙 넘쳐서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김정일의 장남이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어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취재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박성태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 우선 피살 사실은 최종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아직 국정원은 공식적으로는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김정남의 피살 사실 자체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진이 말레이시아 공항 당국으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 한 남성의 피살 사건이 있었음은 확인했습니다. 현지 조사관은 중대한 사항이고 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 7시 45분경 말레이시아에서 여성 2명으로부터 김정남 씨가 팔꿈치에 독침 공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외교부도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사실 아침부터 좀 정보로 돌긴 돌았던 내용이긴 합니다. 확인이 안 돼서 보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정보당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남 씨는 여성 2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이 여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범행 이후에 여성이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김정남 씨의 피살이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남 피살설은 오늘 오전부터 정치권에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국정원에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국정원은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 안 해주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박성태 기자가 얘기한 것에 따르자면 누가 배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게 김정남 씨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김정남 씨는 아시는 대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이고 체제에 큰 위협으로 계속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남 피살은 곧바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되기 전에는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속보가 또 혹시 들어오면 뉴스 중에라도 연결해서 듣도록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뒤에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과 특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서 속보 위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특검이 결국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 이건 곧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승부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을 어저께 불러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봅니까? 네, 말씀대로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박 대통령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첫 영장을 청구할 때요, 이 부회장 범죄 혐의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어제 이 부회장을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빠르게 소환한 것도 박 대통령이 계속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통상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상당히 빠르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압박해 나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다각도로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은 수사기간이 한 2주가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물론 시간도 급할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지 금방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하기 이전에 상당 부분의 특검으로서는 나름 자신 있는 그런 그 정황 증거들을 다 수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결국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실질 심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오늘 특검은 조금 아까 얘기한 박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후에 처음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초 이 대통령 대면 조사가 예정됐던 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 9일인데요. 이때 대면 조사가 무산된 뒤로 일주일 가까이 지난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대통령 측과 특검은 공식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접촉한 바 없다. 이렇게만 밝혀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면 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먼저 특검 측의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을 해와야 한다. 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사 날짜를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기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심스레 다시 대통령 측과 협상을 재개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자, 다시 이재용 부회장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모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했고 그때도 여전히 쟁점은 뇌물죄 대가성 입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것은 뇌물 혐의하고 동시에 횡령죄 혐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한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역시 최대 쟁점은 그 문제겠죠. 뇌물죄 대가성 입증.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죠. 대가 관계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3주간 보강 수사를 벌였고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걸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기관인 공정위 그리고 금융위까지 끌어들여서 들어줬다라는 정황과 진술 등을 확인한 겁니다. 특검은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각각 동원됐다는 부분을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모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진술과 정황을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재소환을 앞두고는 삼성 측이 굉장히 강력 방어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재청구 소식 이후에 삼성 쪽 반응은 혹시 취재가 됐는지요? 예, 아직 삼성 쪽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일부 임원들은 일단 이 부회장 공소장 내용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대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요? 안산에는 손만 내밀면 덥석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 여기서 뭐 뽑아 먹을 거 없나 보자. 이게 믿기 어렵지만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경기도 안산에도 최순실 씨 측근과 문체부가 손을 뻗쳐서 정부 예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정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 나타난 실상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4일 고영태 씨와 김수현 씨 등은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사업을 하는 수익 사업을 언급합니다. 최순실 씨 일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이모 씨가 안산에 손만 내밀면 덥석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며 움직일 수 있는 좌빨들을 작업해뒀다고 말합니다. 이에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 씨가 여기서 뭐 뽑아먹을 게 없나 보자며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체육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같은 걸 써먹을 수 있다고 호응합니다.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면서 일부는 생활체육 사업에 끌어들여 비판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나중에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문체부까지 총동원된 기획으로 발전합니다. 2016년 1월 23일 김수현 씨와 류상영 씨 통화에선 류 씨가 VIP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며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도 빨리 하자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장관 보고가 나왔던 거 있잖아라며 소장이 업무 보고하면 된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이 대화는 그해 3월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을 지역 스포츠 클럽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WK가 운영과 컨설팅을 하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특검이 입수한 청와대의 대통령 보고 문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최 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기획한 정황과 이들의 대화가 맞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산 좌빨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 당시 정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건지 좀 정리를 하죠. 네, 이 대화는 이 고영태 씨와 또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던 4명이 모여서 정부 주도의 사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인을 구상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이 좋은 취지를 내걸어야 하는 만큼 사회 취약층과 손을 잡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더니 대뜸 안산의 좌빨들하고 좀 손을 잡고 일을 할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 안산이란 누구나 다 아다시피 세월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가 이뤄진 시점 자체도요. 2015년 4월 24일쯤으로 이 세월호 일주기 직후입니다. 추모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을 때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이 응축된 그 도시인데 진상 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서 좌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어쨌든 스포츠하고 관련된 법인을 구상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좌빨이라는 용어는 왜 나옵니까? 네,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할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대목은 사실 녹취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뉴스룸에서 처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독일이 경제가 정체돼 있을 때 사람들 여가 시간 늘려주고 스포츠에다가 집중하게 해서 정권에 대한 약간 불만도 없애면서 경제도 활성화시킨 경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정확한 녹취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고 씨와 박헌영 과장 등이 이 K스포츠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지만 고 씨, 그러니까 고 씨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 고영태 씨가 이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상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직급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 나눈 사람들은 고영태 씨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를 지시하는 고영태 씨를 두고 그 친구는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권에 대한 불만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 이게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고영태 씨, 박헌영 씨 이렇게 뭐 국정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제외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명 고영태 녹취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사람입니다. 예. 뚜렷한 직업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이모 씨를 비롯해서 전직 문체부 장관 보좌관 최철 씨 그리고 2,3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녹음한 이 김수현 씨 모두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캠프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예.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잘 알고 또 서류 작업에도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고영태 씨나 아니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일을 합니까? 네, 최 씨와 김 씨 모두가 다 이 씨를 통해서 고영태 씨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모 씨, 여성 이모 씨의 경우 고영태 씨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들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최 씨와 대통령의 친분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난해 3월 김수현 씨는 고영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문제 때문에 이 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모 씨가 이 얘기할 게 있다고 연락 달라고 했다면서 소장님한테 얘기하자 위에서 찍으면 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고 씨, 김 씨, 이 씨 막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죄송합니다. 고 씨는 고영태 씨, 이 씨는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여자고 김 씨는 이걸 녹음한 김수현 씨를 얘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라고 했는데 위에서 찍으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 있잖아요. 라고 그 위, 이건 어떻게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청와대라고 봐야 됩니까? 예, 청와대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만큼 박 대통령단 대리인단에서는 고영태 씨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친분을 악용해서 사기극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만 보자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은 뭐 나눠 먹자, 빼먹자, 빵 터트리자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최순실 씨의 더 큰 틀에서 이제 범행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그 아래에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각자 몫을 더 챙길 수 있는지 고민했던 정황으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제가 일부 출연해서 고영태 씨가 등장하는 녹취 대목이 전체 녹취 파일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점 일부 좀 정정하겠습니다. 양적으로는 파일이 많지 않아도 파일별로 녹음 분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총 길이로 따지면 그 비중이 그보다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 자체는 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며 저는 이미 작년 4월 퇴진, 6월 대선안이 정치권 원로들이 제의했을 때부터 이러한 정치적 해법이 탄핵 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이 시점에 탄핵 심판을 멈추자는 말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검증을 꼭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게 팩트체크팀 판단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하야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3월 13일 전후로 지금 탄핵 심판의 여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선은 5월쯤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당의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장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4월 말쯤에 하야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물론이고요.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탄핵 심판은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제 와서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능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절차를 봐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인데요.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탄핵 심판은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렇다면 취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청구한 국회가 합니다. 헌재 결정 내에 스스로 자유롭게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있죠. 네. 이런 기존의 결정내는 권한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인데 탄핵 심판에 취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결정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절차상으로 방법이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한 2달여 전쯤에 한 결정을 다시 뒤집는 일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려고 해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탄핵소추는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가능했잖아요. 취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지난해 탄핵안 가결 때처럼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그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야당이 찬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석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있긴 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명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기각 시에 의원 총사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죠. 네, 여당의 말대로 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일정이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네. 한 달 반 정도 더 지연되는 거죠. 특히 대통령의 거취 결정은 물론이고요. 대선의 일정까지 저렇게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 표로 가늠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던 여당, 하지만 내놓은 첫 메시지는 2달여 전과 같습니다. 네. 현재 시계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여당 시계는 어째 거꾸로 가는 모습이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키워드 첫 번째 거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 어제 합류했었죠.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 역시 헌재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정이 희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있습니다. 예, 뭐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전 재판관 오늘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에서 보듬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발언 같지만 자, 대통령은 사심 없다, 죄가 있다면 최순실이다 이런 프레임을 위한 의도된 변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국가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 잊을만하면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2007년 당내 경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나한텐 남편이 없다, 자식도 없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심지어 지지단체가 이런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랑 대한민국, 신부 박근혜라고 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결혼식에 비유한 겁니다. 그 청첩장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당일날 화환과 금품, 기타 선물 사양하니 와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는 마음만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적어놨는데 예. 자, 요즘 나오는 탄핵 반대 친박 집회에서도 대한민국과 결혼한 이 분을 이른바 종북 촛불들이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펼치고 흔들고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계속 집회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친박 단체들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요.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감성적 호소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국가는 모두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게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절단내는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자,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얘기했던 대리인단의 주장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사생활은 인정해달라고 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죠. 자,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학교로 간 박사모.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한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박사모가 이 학교에 가서 이 교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면서 응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국교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주로 그들이 자주 쓰는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 문제의 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그 교장은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한쪽만 주장하는 것들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편향성 논란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하여간 태블릿 PC에 대한 이런 그 조작 주장은 뭐 퍼지긴 퍼진 모양입니다. 학생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학생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여간 학생들이 일부만 남아있다가 굉장히 좀 무서워했다는 그런 그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뭐랄까요. 18세 투표권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 왜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려 하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러면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고 있는지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배지 다시 다는 자유. 여기서 자유는 자유한국당인데요.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 배지를 다 가져갔는데 오늘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성 기간이 끝났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자, 국정농단의 책임이 상당한 여당이 너무나 빨리 셀프 용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반성 투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친박 핵심들이 아무도 이 반성 투어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반성이 끝났다니까 안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당명을 바꾸면서 반성이 다 끝났다고 해석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과 남부 내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JTBC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no, I see a spider web is tangled up with me, and I lost my head and thought of all the stupid things I'd said.